이미 서명했으니 애는 데리고 가. 이 집 물건에는 손댈 생각조차 하지 마. 민재는 깊게 구겨진 이혼 합의서를 거칠게 내던졌다. 유리로 된 거실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그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분노로 갈겨 쓴 그 글씨들을 내려다보았지만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는 단 한치의 감정도 잃지 않았다. 5년의 결혼 생활. 빈손으로 시작한 그를 곁에서 지켜온 아내였지만 이제 그의 눈에 나는 가치가 떨어져 아무 쓸모도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시어머니인 정 여사는 한쪽 옆에 앉아 묵직한 예물함을 꽉 끌어안고 있었다. 내 결혼 예물들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며 비아냥거리듯 덧붙였다. 지윤아,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지. 넌 아들 하나 못 낳아준 쓸모없는 며느리야. 우리 평창동 저택문을 나서는 순간 너랑 그 짐 덩어리 같은 애새끼를 누가 걷어주겠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뒤를 돌아 소파 구석에 웅크려 열에 들떠 얼굴이 붉어진 5살 난 딸 서아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내 코트 자락을 끌어당기며 쉰 목소리로 엄마하고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이 숨 막히는 집구석에서 단 1초도 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아를 품에 안고 민재네 본가인 크고 화려한 저택을 나섰을 때 내 주머니에 있는 거라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다. 택시나 타라며 민재가 적선하듯 던져준 돈이었다. 하늘은 끔찍하게 어두웠고 먹구름 사이로 천둥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24시간 약국에 들러 서아의 열을 내릴 어린이용 해열제를 샀다. 그리고 남은 거스름돈을 쥐고 몽유병 환자처럼 근처 편의점에 딸린 로또 판매점으로 들어갔다. 판매점 주인에게 자동 로또 한 장을 달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삶이 뼛속까지 썩어 문드러졌다고 느꼈다. 만약 신이 진정으로 이 구경거리를 즐기고 싶다면 이 터무니없는 연극을 극단으로 몰고 가보라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마치 마지막 남은 구명줄에 매달리듯 그 가벼운 종이 영수증을 코트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날 밤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서 해열제를 먹고 마침내 깊은 잠에 빠진 딸을 끌어안은 채 나는 철저한 무기력함 속에서 스마트폰을 켰다. 화면 위로 이번 주 누적 로또 당첨 번호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로또 용지로 시선을 내렸다. 마비되었던 내 심장이 단 몇 초 만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보너스 번호까지. 모든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역대급 누적 당첨금이었다. 총 당첨금이 500억 원. 나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환희를 느끼지도 않았다. 오히려 전례 없는 오한과 공포가 밀려왔다. 이 돈의 액수는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설 만큼 너무나도 거대했고 만약 이 사실이 새어나간다면 나와 내 딸이 이 도시를 결코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곳, 나처럼 두들겨 맞은 떠돌이 개가 몸을 피할 수 있는 구석이 필요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놀랍게도 지난 3년 동안 감히 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곳이었다. 나는 등에 배낭을 메고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 이 여사의 문 앞에 도착했다. 엄마, 나야. 나는 문을 두드렸다. 문 안쪽에서 이 여사의 익숙하고도 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이 새벽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난리야? 문이 틈새로 살짝 열렸다. 이 여사는 문 밖에 서 있는 나를 보자마자 짓고 있던 미소를 순식간에 거두었다. 그녀는 내 발밑에 놓인 낡은 캐리어와 내 품에 안긴 아픈 아이를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밖의 밤하늘보다 더 어두워졌다.
엄마, 나 이혼했어. 서아가 열이 나. 오늘 밤만 여기서 자고 가게 해줘. 내 목소리는 애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저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혼녀이자 한 명의 딸일 뿐이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기어들어와? 이 여사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몸 절반으로 문틀을 막아섰다. 조금도 비켜줄 기색이 없었다. 지윤아, 네가 시집갈 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시댁은 수준이 있는 집안이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내 남동생이 다음 달에 상견례를 해야 해. 사돈댁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집에 이혼한 누나가 얹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혼사가 깨질 텐데 네가 책임질 거야? 엄마, 딱 하룻밤만. 내일 당장 떠날게. 단 하룻밤도 안 돼. 이 여사는 문을 잡고 버티려는 내 손을 거칠게 밀어냈다. 그리고 현관에 놓여있던 걸레반 물이 담긴 양동이를 집어 들더니 아무 말 없이 내 발밑에 쏟아부었다. 얼음장 같은 구정물이 내 온몸과 얼굴 위로 튀었다. 당장 꺼져. 내 집 문 앞에 재수 없는 기운 묻히지 말고. 쾅 하는 거센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선명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나는 칠흑 같은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내 품에 안겨 놀란 딸은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폭풍우가 마침내 맹렬하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운명 자체가 나를 조롱하듯 빌라 유리를 사정없이 때려댔다. 내가 등을 돌려 그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려던 찰나 내 등 뒤 복도 창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른 체격의 그림자 하나가 훌쩍 뛰어내리며 내 앞에 날렵하게 착지했다. 내 남동생 지훈이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급히 구겨진 지폐 뭉치와 함께 단단한 물건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누나,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몰래 내게 남겨주신 수유동 낡은 빌라 열쇠야.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누나, 엄마가 이미 옆 동네 호라비인 최 사장과 거래를 끝냈어. 내 신혼집 전세금에 보탤 5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누나를 그 사람 집으로 억지로 들이려고 해.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준 건 누나가 도망갈까봐 그런 거야. 내일날 밝자마자 사람들 데리고 민재 매형 집으로 가서 누나를 몰아세울 작정이라고. 빨리 도망쳐. 그 옛날 집으로 숨어. 제발 다시는 돌아오지 마. 나는 지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그 열쇠를 꽉 쥐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내 심장은 쇳덩어리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이 500억 원의 생명줄은 사실 산산조각난 가족의 폐허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그 오래된 빌라는 서울 변두리의 방직 공장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낡은 동네에 있었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비는 잿빛 그물처럼 온 도시를 뒤덮으며 쏟아져 내렸다. 나는 아이를 안고 진흙탕 속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지훈의 손길로 데워진 그 열쇠가 내 유일한 무기가 되어주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수년 동안 묵은 곰팡내가 얼굴을 덮쳤다. 바닥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다. 창밖으로 번개가 칠 때마다 유령의 집처럼 내부가 희번득하게 번쩍였다. 나는 청소할 겨를도 없었다. 먼저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침대 위에 딸을 눕히고 남아있던 생수 반병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엄마, 할머니가 나 싫어해. 서아가 눈을 떴다. 아이의 긴 속눈썹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모기 소리만큼이나 얇은 목소리였다. 심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나는 차갑게 식은 아이의 작은 몸을 꽉 끌어안았다. 할머니가 잠시 헷갈리신 거야, 아가.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당첨된 로또 용지는
내 속옷 안쪽, 가슴에 바짝 붙어 있었다. 이 500억 원이라는 숫자, 그것은 적막한 밤 속에서 나를 통째로 떨게 만드는 뜨거운 불길 같았다. 만약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 이 허름하고 무너져가는 집은 즉시 굶주린 늑대떼에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 될 것이 뻔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에 내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재였다. 전화를 끊어버릴까 생각했지만 조만간 마주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기에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너 지금 어디야? 민재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자의 오만함과 약간의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네가 알게 뭐야. 합의서에 도장도 찍었고 우린 이제 남남이야.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남남이라고. 지훈아, 배은 망덕하게 굴지 마.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네가 어젯밤에 친정에 갔다가 쫓겨났다며. 애 데리고 길바닥을 헤매고 있겠지. 안 그래? 민재는 전화기 너머로 우월감에 찬 비웃음을 흘렸다. 너한테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우리 동네 로또 판매점에서 역대급 누적 1등 당첨자가 나왔다더라. 당첨자가 너랑 옷차림이 아주 비슷한 여자였다는 소문이 파다해.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네가 지금 당장 돌아와서 그 영수증이 진짜인지 확인시켜주면 이혼 무르는 것도 생각해 보시겠대.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나 다를까 로또 판매점 주인이 입을 가볍게 놀렸고 평소에도 돈에 미쳐있던 그 모자는 너무나도 빨리 냄새를 맡은 것이다. 민재야, 너 미쳤니? 나한테 이 500억 원이 생겼다면 내가 너한테 다시 결혼해 달라고 매달릴 것 같아? 나는 최대한 비꼬는 투로 말했다. 어젯밤엔 다리 밑에서 잤어. 날 비웃고 싶으면 직접 와서 찾아보든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이곳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여사가 이 집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 민재네 가족이 나를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였다. 짐을 다 챙기기도 전에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와 고함이 들려왔다. 여기다. 어젯밤에 지훈이 녀석이 몰래 나가는 걸 들었어. 틀림없이 이쪽으로 도망쳤을 거야. 정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였다. 곧이어 얇은 철문이 거칠게 발길질 당하는 소리가 울렸다. 지훈아, 문 열어.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당장 물건 내놔. 이 여사의 목소리도 그 고함 사이에 섞여 있었는데 병적일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나는 딸을 낡은 옷장 속에 숨기고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고 문을 막아두었던 강목을 집어들고 단숨에 문을 열어젖혔다. 문턱에는 5명이 서 있었다. 앞장선 이 여사 뒤로 탐욕에 찬 민재의 얼굴이 보였고 정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침을 튀기며 서 있었다. 그들 외에도 덩치가 큰 낯선 남자 둘이 있었다. 이 여사의 부탁을 받고 최 사장이라는 자가 동네에서 데려온 불법 사채업자 깡패들이었다. 어머나, 정말로 여기 숨어 있었네. 나를 보자마자 이 여사의 눈길은 아기를 띈 채 무너져가는 방안을 훑더니 극도의 공포로 굳어있는 내 가슴 쪽으로 꽂혔다. 지훈아, 내 딸아, 어젯밤 일은 다 연극이었어. 내 시댁이 아직 널 소중히 여기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야. 이것 봐라. 민재가 네가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돈을 싸들고 널 데리러 왔잖니. 날 데리러 왔다고. 나는 2명의 깡패를 가리키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날 데리러 오는데 동네 깡패들을 끌고 와. 아니면 날 대놓고 납치해서 팔아넘길 작정이었어? 지윤아, 배은망덕하게 굴지 마라. 정 여사가 손가락질하며 나섰다. 로또 판매점 주인이 다 말했어. 당첨된 여자가 파란색 낡은 배낭을 메고 약국 봉투를 들고 있었다고. 그게 너 말고 또 누구겠어. 그건 하늘이 우리 아들 집안에 주신 돈이야.
너 혼자 그 큰 돈을 다 꿀꺽 하시겠다. 그거지? 누가 내가 당첨됐대요?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나는 강목의 끝으로 바닥을 긁으며 끼익거리는 소리를 낸 뒤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이혼 합의서에 분명히 적혀 있죠. 나는 빈손으로 나가고 딸은 내가 키운다고. 나한테 진짜 이 500억 원이 있다면 제일 먼저 권총부터 사서 당신들 싹 다 쏴버렸을 거야. 거머리 같은 것들. 민재가 가식적인 친절의 가면을 쓰고 앞으로 나섰다. 지윤아, 억지 좀 부리지 마. 몇천 원 내고 누구나 당첨될 수 있는 거잖아. 어머니도 다 널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큰 돈을 너 같은 여자 혼자서는 절대 지키지 못해. 그냥 그 영수증 나한테 넘겨. 지금 당장 법원 가서 이혼 서류 취소하자. 앞으로 집안 경제권은 다 네가 쥐게 해줄게. 어때? 민재야, 넌 진짜 역겹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골목 입구에 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의 남성 두 명이 내렸다. 서류 가방을 든 그들의 모습은 이 무너져가는 빈민가와는 완벽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혹시 지훈 고객님 되십니까? 두 사람 중 리더격인 남자가 정중하게 물으며 자연스러운 위엄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무리를 훑어보았다. 모두가 돌처럼 굳어버렸다. 네, 접니다. 나는 내면에 팽팽했던 끈이 마침내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강목을 내려놓았다. 저희는 대형은행 VIP 전담 자산관리사들입니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고객님께 최고 수준의 자산 보호 및 보안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왔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자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 시간부로 고객님의 신변 보호는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두 명의 정장 입은 남자들은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내 등 뒤에 섰다. 이 여사와 정 여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탐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공포로 변해갔다. 자산, 최고 수준의 보안. 민재가 덜덜 떨며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너 정말 당첨된 거구나. 나는 굳게 닫힌 옷장문을 곁눈질로 한 번 본 뒤 한때 나를 짓밟았던 이 무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래, 이 500억 원이야.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나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 중 그 누구도 평생 그 로또 영수증의 복사본조차 손끝 하나 댈 수 없을 거야. 낡은 집안의 공기가 그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듯 했다. 민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래지더니 이내 보랏빛으로 변했다. 의기양양했던 위선의 가면이 마침내 산산조각이 났다. 정 여사는 너무 놀란 나머지 뒷걸음질 치다 먼지 쌓인 종이 상자 위로 엉덩방아를 떼푸며 넘어졌다.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입술이 덜덜 떨렸다. 이 2,500억이라고. 이 여사가 갑자기 내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아이고, 지윤아, 내 새끼. 내가 넌 큰 복을 타고날 줄 알았다니까. 어서 이 관리사 선생님들 안으로 모셔라. 엄마가 커피라도 타줄 테니까. 나는 걸레반 구정물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손을 피하며 몸을 돌렸다. 내 눈빛에는 혐오감만이 가득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두 명의 자산관리사를 보며 내 짐을 가리켰다. 제 딸과 캐리어를 차로 옮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단 1분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네요. 지윤이 거기서 갑자기 민재가 핏발선 눈으로 포효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도박꾼의 광기였다. 그건 이혼 전 부부 공동재산이야. 네가 내 뒤통수 치고 산 거잖아. 그 돈의 절반은 내 거야. 네가 지금 그냥 가려고 한다면 그리 쉽진 않을걸. 공동재산이라고. 나는 차갑게 웃으며 어제 서명했던 이혼 합의서를 주머니에서 꺼내 그의 눈앞에서 천천히 펼쳐 보였다. 똑똑히 읽어봐, 민재야. 이 합의서는 어제 오후 2시에 서명됐어. 내가 로또를 산 건 어제 오후 58분이고 법적으로 우린 완벽하게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야. 넌 그 돈의 단 1원도 만질 수 없을 거야. 이 독사 같은 년.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지? 정 여사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자산관리사들을 향해 히스테릭하게 달려들었다. 경찰 불러. 전연 고소할 거야. 우리 집안의 복을 훔쳐갔어. 저 돈은 마땅히 우리 집안 돈이어야 한다고. 자산관리사 중 한 명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지극히 사무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인, 언행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지윤 고객님의 자산 규모는 현재 국가 수준의 금융 보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신체 구속을 시도할 경우 저희 법무팀이 10분 이내에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민재 씨, 재산 분할에 이의가 있다면 소송을 거십시오. 하지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지윤 고객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등 뒤에서 쏟아지는 욕설과 잡아 끌려는 손길을 완전히 무시했다.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서아를 옷장에서 안아들고 2명의 전문가의 호의를 받으며 그 어두운 골목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왔다. 차에 막 올라타 창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골목 모퉁이에서 익숙한 인형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지훈이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이 찬 그는 차 창문에 매달렸다.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천 주머니가 꽉 쥐어져 있었다. 누나, 빨리 도망쳐. 방금 엄마가 집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 최 사장한테 전화했어. 누나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가둬버리라고. 그는 말과 동시에 그 주머니를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여기 내 전 재산 300만 원이야. 조카 데리고 멀리, 아주 멀리 가서 다시는 그 사람들한테 잡히지 마. 나는 올해 겨우 24. 집에서 항상 순종적이었던 내 남동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천억 원에 대한 탐욕은 단 한 줌도 없었고 오직 순수하고 바보 같을 정도의 걱정만이 가득했다. 나는 주머니를 받았지만 즉시 내 가방에서 은행 체크카드를 꺼내 그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지훈아, 나랑 같이 갈래? 나는 물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낡은 빌라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은 그가 자란 곳이자 그의 존엄성을 추함에는 감옥이기도 했다. 누나, 난 남아야 해. 내가 가버리면 엄마는 미쳐버릴 거야. 누나를 찾지 못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내가 여기 남아서 누나 대신 그 사람들을 감시할게. 그는 이를 꽉 악물며 전에 본 적 없는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귓가에 속삭였다. 이거 받아. 잘 숨겨둬. 저곳은 내 집이기도 해.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나면 널 다시 데리러 올게. 이 카드에 있는 돈이면 네가 새 출발하기에 충분할 거야. 엄마가 모르게 해.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백미러를 통해 이 여사와 민재네 가족이 분노에 미쳐 골목을 뛰어나오다가 도로의 물 웅덩이에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마치 한 무리의 한심한 광대들 같았다. 창문이 스르륵 닫히며 그들의 욕설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지훈 고객님, 서울에서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해 두었고
개인 경호원 배치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자산관리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 남편분과 친정어머니는 분명히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여론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협박하여 고객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좁은 바닥에서는 그런 수법이 법보다 더 지독하게 먹힐 때가 있으니까요. 나는 딸을 내려다보았다. 내 품에서 서서히 잠들어가는 딸의 푸석푸석한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내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냉혹해졌다. 알고 있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돈을 탐내는 게 아니라 제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그토록 그 돈을 원한다면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만들어 대접해 줘야죠.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단지 이 500억 원의 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내 마지막 존엄이자 반격할 수 있는 권력이었다.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 안은 공조기의 부드러운 바람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가장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내게 그 다채로운 네온사인들은 그저 바닥에 흩뿌려진 깨진 유리 조각처럼 보일 뿐이었다. 나는 자산관리팀이 넘겨준 자산 보고서를 무릎에 올린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세금을 공제하고 초기 자선 단체 기부금을 제외하고도 통장에 찍힌 숫자는 여전히 경이로웠다. 그러나 이 평화는 24시간도 채 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객실에 보안 직통 전화가 울렸다. 지훈 고객님,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로비에 고객님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몰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이며 삼류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까지 대동하여 고객님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호텔 정문 앞에는 붉은 글씨가 적힌 하얀 현수막들이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돈에 눈먼 패륜딸, 투병 중인 노모 버리고, 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전처, 결혼 생활 중 수천억 은닉.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민재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정 여사와 이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완벽하게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다. 위로 올려보내세요. 나는 커튼을 닫으며 전화기에 대고 차갑게 말했다. 보안 책임자는 1초 정도 망설였다. 고객님, 저들은 명백히 작정하고 온 겁니다. 그냥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제가 숨기만 한다면 이 연극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소파에 다시 앉아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서아를 다독였다. 다른 방에 가서 돌보미 이모님이랑 놀고 있어. 엄마가 처리할 일이 좀 있단다. 5분 후 객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재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정 여사와 이 여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리려는 약삭빠른 유튜버들이 따라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민재의 눈은 스위트룸의 극도의 화려함에 눈이 부신 듯 번쩍였다. 그의 눈빛에 서린 탐욕은 뚝뚝 떨어질 만큼 노골적이었다. 지훈아, 드디어 우리를 만날 마음이 생겼나 보구나. 민재는 깊은 실망감을 연기하며 빠르게 다가왔다. 너 혼자 이렇게 으리으리한 곳에 살면서 우리 애가 고생하는 걸 봐. 어머니는 요 며칠 네 걱정하시다가 심장마비가 올 뻔하셨어. 철 좀 들 수 없니, 지윤아?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년아. 이 여사가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즉각 그녀를 막아섰다. 제지당하자 그녀는 수천만 원짜리 고급 카펫 위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 똥오 좀 받아내며 키워놨고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로또 당첨되자마자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가?
내 동생은 아직 장가갈 전셋집 하나 없는데 넌 피도 눈물도 없냐? 사돈, 진정 좀 하세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한테는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정 여사는 뱀 같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지훈아, 우리 집안은 항상 널 잘 대해줬다. 네가 그 로또를 산 돈도 결국 내 아들 돈이었으니 그건 우리 집안 돈이야. 당장 그 체크카드 내놓고 경제권은 민재한테 넘겨. 그러면 온 가족이 예전처럼 화목하게 살 수 있잖아. 안 그러면 이 기자 양반들이 오늘 당장 인터넷에 네 더러운 행실을 다 까발려서 대한민국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버릴 거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할 말 다 끝났어요. 나는 테이블 밑에서 두꺼운 복사본 서류철을 꺼내어 한 장씩 차분하게 펼쳐놓았다. 민재야, 여기 네가 결혼 생활 동안 네 비서랑 34번이나 호텔에 들락거린 결제 내역이야. 그리고 이건 네가 나한테 강제로 이혼을 요구하려고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심지어 차용증까지 위조한 회계 기록이고, 그리고 정 여사님, 이건 작년에 병원에서 뗀 진단서예요. 어머니가 시골에서 저를 밀쳐서 하마터면 유산할 뻔했던 그때 기록이요. 민재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등 뒤의 카메라들을 의식하며 소리쳤다. 거짓말 마. 이건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는 판사가 결정하겠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돈에 대해서라면 오늘 분명히 해두지. 당신들한테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감히 내년이 이 여사가 분노하여 소리쳤다. 내가 널 낳은 친엄마야. 법적으로 넌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 부양비는 기초생활수급비 기준에 맞춰서 매달 정확하게 입금해 줄게. 단 1원도 덜 주진 않겠지만 단 1원도 더 주지는 않아. 나는 이 여사를 싸늘하게 응시했다. 당신 아들 결혼시킬 전셋집 말인데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했지. 그 물은 영원히 당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옆 동네 호라비한테 날 팔아 넘기려 했다며?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집 사달라고 빌어봐. 이 여사는 말문이 막혀 책책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힘으로 밀어붙여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민재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발밑으로 기어와 치맛자락을 잡으려고 애썼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난 아직 널 사랑해. 우리 딸한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널 매일 여왕처럼 모실게. 우리 같이 돈 모아서 나중에 우리 딸 유학도 보내주자. 그래, 민재야. 넌 이 500억 원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혐오감을 느끼며 그의 손을 쳐냈다. 네가 그토록 돈을 원하니 우리 게임 하나 하자.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네 어머니 뺨을 10번 후려친다면 너한테 50억 원을 줄지 한번 고려해 볼게. 어때? 객실안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정 여사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아들을 쳐다보았다. 민재야, 전현 말 듣지 마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수작이야. 민재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정 여사를 곁눈질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모성애를 향한 효심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천문학적인 부의 유혹 앞에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자의 광기만이 번뜩였다. 50억. 나는 낮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내 빚을 다 갚고 번듯한 강남 고급 빌라를 사기에도 충분한 돈이지.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사라져 버리는 듯했다. 정 여사는 입술을 떨며 경악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아들아, 내 말 들어. 널 조롱하는 거야. 전혀는 절대 그 돈 안 준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숨소리는 극도로 거칠어졌고 핏발선 눈은 끔찍할 정도로 무서웠다. 온갖 속임수에 익숙하고 빚더미에 깔린 남자에게 50억 원이라는 단어는 친어머니의 체면 따위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짝, 건조하고 매서운 뺨 때리는 소리가 넓은 스위트룸에 울려 퍼졌다. 민재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차마 정 여사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빨 사이로 중얼거렸다. 엄마, 날 도와주는 셈치고 가만히 있어. 나 진짜 다른 방법이 없어. 민재,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정 여사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민재의 얼굴을 핥히었다. 내가 널 평생 어떻게 키웠는데 저 마녀 같은 년의 돈 때문에 내 뺨을 쳐. 널 죽여버리겠어. 모자는 순식간에 뒤엉켜 최고급 카펫 위를 구르며 서로를 핥히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 순간 명성, 존엄성, 모성애 등 모든 것이 수천억 원의 그림자 아래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이 여사는 한쪽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겁에 질린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기묘하고 억눌린 흥분이 차올랐다. 마치 민재가 그 50억 원을 받아내면 자신에게는 얼마가 떨어질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복수의 쾌감은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참담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만해. 나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사람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자의 모습을 미친 듯이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내 목소리를 듣자 민재는 정 여사를 거칠게 밀쳐내고 온통 핥힌 자국투성이인 얼굴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치 자비를 구하는 게 같았다. 지훈아, 때렸어. 내가 때렸다고 50억, 약속 지켜.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수표를 꺼냈지만 그에게 건네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코앞에서 수표를 천천히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너, 민재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날 속였어. 50억을 줄지 고려해 보겠다고 했지. 방금 내 연기를 봤는데 진정성이 턱없이 부족하더구나. 힘을 너무 약하게 주고 때렸어. 나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그의 머리 위로 느릿느릿 떨어뜨렸다. 민재야, 이 따기는 어제 네가 시댁에서 나한테 준 모욕에 대한 이자야. 그리고 돈말인데 자기 친엄마까지 반쯤 패죽일 수 있는 쓰레기 같은 놈이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훈이 2년 널 죽여버리겠어. 맹목적인 분노가 폭발한 민재가 나를 목졸라 죽일 듯이 덤벼들었지만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개입해 그를 바닥에 제압했다. 동시에 내 뒤에 서 있던 자산관리사가 앞으로 나서며 노트북을 열어 이 여사 쪽으로 화면을 돌렸다. 이 여사님,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 마십시오. 여기 최근 2주간의 통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자산관리사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당신은 이미 최 사장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으셨더군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와 지훈 고객님을 강제로 끌고 가기로 합의하셨고요. 이는 인신매매 및 불법 감금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이미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난 그저 내 딸에게 새 서방을 찾아주려고 했을 뿐이야. 그게 무슨 법을 어겼다고 그래? 법 앞에서는 집안일이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수라장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부터 내 팀이 24시간 내내 당신들을 감시할 거야. 나나 내 딸의 1m 이내로 접근하면
즉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질 거고. 민재야, 네 채권자들에게 곧 네가 엄청난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들어갈 거다. 행운을 빌어. 나는 손을 저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모두 방 밖으로 질질 끌어냈다. 스위트룸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창밖을 내다보니 길거리에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수많은 사채업자들이 민재를 애워싸고 있었다. 이 여사는 다친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쥐새끼처럼 혼란을 틈타 택시에 올라타 도망쳤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훈이 보낸 아주 짧은 문자였다. 누나, 엄마가 집문서를 찾으러 갔어. 낡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불법 사채업자 깡패들을 고용해 누나를 잡으러 갈 거래. 도망쳐. 나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인간의 본성은 탐욕 앞에서 한계가 없었다. 이 여사는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관리사님, 나는 금융팀을 향해 돌아섰다.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죠. 그들이 판을 크게 벌이고 싶어 하니 아주 최고급 만찬을 대접해 줘야겠어요. 돈이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영혼을 가두는 가장 깊은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들이 내게 준 모든 고통을 수천억 원이라는 환상 속에서 한 방울씩 토해내게 만들 작정이었다. 병원 복도의 하얀 불빛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눈이 부셨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아는 스트레스와 추위로 인해 병이 재발했고 중증 폐렴 합병증까지 앓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얇은 팔에 가득한 링거 바늘 자국들을 보고 있자니 무딘 칼로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다. 서아를 사립대학병원으로 옮기려 수속을 밟으려던 찰나 이 여사가 마치 마술처럼 병실로 몰래 숨어 들어왔다. 더 이상 그녀 특유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머리는 새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서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콧물까지 흘리며 오열했다. 지윤아, 내가 잘못했다. 진짜 내가 미쳤었나 봐. 집에 가서 밤새 생각했어. 내가 돈에 눈이 멀었었어.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여사는 내 발목을 잡으려 애쓰며 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내 동생, 그 못난 놈이 어제 민재 잡으러 온 깡패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어. 지금 1층 응급실에 누워있다. 엄마가 네 친동생을 봐서라도 제발 부탁한다. 내 동생 목숨 살릴 돈 좀 다오. 나는 그녀의 연기를 싸늘하게 지켜보았다. 정확히 3분 전 지훈이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문자를 내게 보냈기 때문이다. 지훈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나는 쪼그려 앉아 이 여사의 그 교활한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럼 엄마 품속에 몰래 숨기고 있는 건 뭔데? 이 여사의 몸이 굳어지더니 본능적으로 그것을 가슴 쪽으로 더 깊이 숨기려 했다. 나는 재빠르게 손을 뻗어 그녀가 이빨을 꽉 깨물며 사수하려던 것을 낚아챘다. 입원 기록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내가 협탁 위에 올려두었던 내 가방이었다. 대체 무슨 수작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걸음 물러서서 공기를 베어낼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수작이냐고.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들통이 나자 이 여사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으르렁거렸다. 나한테 돈 줄 생각 없는 거 다 알아. 그럼 아무도 편하게 못 살아. 내가 이 애새끼 병원 서류들 다 빼돌렸어. 이 서류들 없이는 퇴원도 전원도 못할 걸. 민재가 지금 밖에 있어. 내 재산 관리권을 내게 넘긴다는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민재더러 들어와서
저 애새끼 산소호흡기를 뽑아버리라고 할 거야. 이것이 내 친엄마의 민낯이었다. 돈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린 그녀는 자기 손녀의 목숨마저 인질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엄마, 당신 인간이긴 해? 내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것은 가장 깊은 분노가 만들어낸 오한이었다. 네 딸년이잖아. 손녀딸. 저 쓸모없는 년 하나 희생해서 우리 아들 앞길을 보장할 수 있다면 저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거야. 이 여사의 얼굴엔 악마 같은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여기 서명해. 당장 도장 찍고 내 동생 이름으로 돈을 넘겨. 그러면 물건들은 바로 돌려주마.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재가 정 여사와 함께 억지로 밀고 들어왔다. 민재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 맺힌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그의 손에는 정말로 잭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지훈아, 서명할 거야, 말 거야? 민재의 눈빛은 광기로 번득였다. 벼랑 끝에 몰린 도박꾼의 마지막 발악 같았다. 나 사채업자들한테 빚이 있어. 40억이라고. 내일까지 안 갚으면 나 죽어. 내가 죽게 생겼으면 네 딸년도 같이 데려갈 거다. 옆에 있던 정 여사는 영혼을 요구하는 유령처럼 부추겼다. 지훈아, 네 친엄마 말 듣고 돈 내놔. 그럼 우리 다시 화목한 가족으로 살 수 있어. 여자 혼자서 그 큰 돈을 어떻게 다 쓰겠니? 결국엔 다 우리 집안 돈이 될 텐데. 나는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이 새 악마를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핑 돌 때까지 미친 듯이 웃었다. 좋아, 서명할게. 법적 함정으로 가득 찬 그 서류를 집어들고 펜을 잡았다. 누나, 서명하지 마. 지훈이 사복 경찰 여러 명과 함께 병실로 들이닥쳤다. 경찰을 본 순간 이 여사의 손에서 병원 서류들이 툭 떨어졌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칼을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경찰 한 명이 그에게 달려들어 침대 옆바닥에 그를 짓눌렀다. 누나, 괜찮아? 지우는 이전에 겪은 몸싸움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아의 상태부터 살피러 달려갔다. 형사님, 이건 다 오해예요. 그냥 가족끼리 말다툼을 좀 한 것뿐입니다. 정 여사가 얼버무리려 했지만 찰칵거리는 수갑 소리가 그녀의 변명을 잔인하게 잘라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들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이 여사와 민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관리사님, 병원에 알려서 즉시 병원을 옮기도록 조치해 주세요. 깊은 죄책감으로 물든 지훈의 얼굴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지훈아, 너도 방금 봤지. 이게 우리 가족의 현실이야. 이제부터 이 사람들에게 탐욕의 대가가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야. 법정에서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이 역겨운 혈연의 끈을 끊어낼 거야. 그 수천억 원의 돈은 그들을 영원히 가둬둘 최고 보안 등급의 감옥이 될 테니까. 대형 로펌 공증사무소의 긴 복도는 적막하고 깊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미풍이 대리석 바닥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회의실 내부에 짓누르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을 흩어버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산 처분과 얽히고 설킨 형사 및 민사 사건들의 조정이 한 번에 진행되는 자리였기에 오늘 회의실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납치 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 여사, 민재, 정 여사는 변호사가 막대한 보석금을 지불한 덕분에 가석방 상태로 풀려나 있었다. 그들은 뻣뻣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순수한 탐욕에서 비롯된 비이성적인 기대감이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다. 지훈 고객님의 지시에 따라 고객님 명의의 자산에 대한 종합 신탁 계획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공증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가 넓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제 모든 당사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산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이 여사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의자에서 들썩이더니 변호사 쪽으로 초조하게 몸을 기울였다. 빨리 말해봐요. 낳아준 친애미인 나한테는 얼마가 떨어지는 거요? 그리고 내 아들한테는? 제 언니가 500억 원이나 가졌는데 동생 집 사고 장가갈 미천으로 몇십억 떼어주는 게 당연한 도리고 법상식 아니요? 사돈 말이 맞습니다. 정 여사가 거들고 나섰다.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이 묻어났지만 입은 쉬지 않았다. 민재는 저 애의 친아빠예요. 애를 봐서라도 그 돈의 절반은 우리 민재네 집안 몫으로 남겨야죠. 지윤아, 네가 오늘 감히 그 돈을 전부 기부하겠다고 나선다면 내가 이 기둥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리겠다. 나는 커다란 참나무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있었다. 이미 건강을 회복한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서아는 평온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내 평생토록 귓가에 맴돌았던 그 지긋지긋한 협박들을 듣고 있자니 놀랍게도 일말의 연민이 느껴졌다. 구제불능일 정도로 멍청한 그 무지함에 대한 연민이었다. 오늘 당신들을 부른 건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는 천천히 입을 뗐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숨에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피의 빚을 만천하에 청산하기 위해 왔어. 나는 공증인에게 프로젝터를 켜라는 신호를 보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끔찍하게 피 묻은 차용증들이었다. 민재야, 네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을 돌려막기 위해 쌓아둔 빚이 정확히 60억 원이더구나. 그리고 이 채권들은 어젯밤 합법적인 인수 절차를 거쳐 이제 모두 내 명의의 자산관리회사로 완전히 양도되었어.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입술을 심하게 떨었다. 네가 내 빚을 전부 다 샀다고? 그래.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채무 합의서에 따라 3일 이내에 첫 번째 상환금 10억 원을 갚지 못하면 나는 판사에게 강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어.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압류할 거야. 네 엄마가 살고 있는 그 평창동 저택과 네가 아직 할부도 덜 낸 그 외제차까지 전부 다. 저택이 압류될 거라는 소리를 듣자 정 여사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비명을 질렀다. 지은아, 우리 집구석을 아예 거덜낼 작정이냐? 그건 내 노후를 보낼 유일한 집이야. 노후를 보낼 집. 나는 웅크린 채 눈에 띄지 않으려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이 여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엄마, 도망칠 생각 마. 최 사장한테 계약금 3천만 원 받았잖아. 지금 최 사장이 당신을 계약 위반으로 고소했고 깡패들을 데리고 당신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 조사해봤지. 그 3천만 원은 지훈이 비싼 옷 사준다고 이미 다 써버렸더군. 지금 엄마한테는 단돈 1원도 없잖아. 이 여사는 눈을 부릅뜨고 나를 손가락질하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내가 널 낳은 친엄마인데 내 뒷조사를 해? 뒷조사만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살 길도 다 생각해뒀어. 나는 가방에서 이미 작성이 끝난 모든 권리 및 의무 포기 각서를 꺼냈다. 당신들에게 일시불로 각자 6천만 원씩 줄 거야. 지방 소도시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기엔 충분한 돈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공증인 앞에서 우리 사이의 모든 가족과 혈연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이 각서에 서명해야 해. 오늘 이후로 건강하든 아프든 살든 죽든 어떤 이유로든 나와 내 딸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해. 만약 이 각서를 어긴다면 6천만 원은
위약금 명목으로 전액 환수될 것이고 당신들은 내 법무팀의 끝없는 소송 폭탄을 맞게 될 거야. 6천만 원. 이 여사와 정 여사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이 500억 원의 주인인 나에게 6천만 원은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 6천만 원은 유혹이자 철저한 모욕이었다. 그들은 수백억 원이 떨어질 거라 믿었고 상상도 못할 지위를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눈앞에 놓인 건 고작 이것뿐이었으니까. 서명할 거야 말 거야? 나는 일어나서 딸의 손을 잡았다.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내일 당장 민재는 수십억 대의 압류 채무자 명단에 올라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엄마도 사기죄로 최 사장한테 고소당할 거고 선택해. 이 6천만 원을 쥐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지든가 아니면 남은 알량한 자존심이나 꽉 끌어안고 감옥에 가든가. 회의실은 죽은 듯한 고요 속에 잠겼다. 민재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벼랑 끝에 몰린 미치광이처럼 테이블로 달려가 펜을 움켜쥐고 단숨에 각서에 서명했다. 깍두기 형님들과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6천만 원은 그의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짐승 같은 놈, 이 짐승. 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때렸지만 아들이 서명을 마친 지 단 3초 만에 그녀 역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이 여사는 각서를 한번 보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탐욕이 다른 모든 감정을 짓눌러 버렸다. 그녀는 펜을 움켜쥐고 이 여사라는 이름을 힘주어 적었다. 서명이 완료된 3장의 각서를 내려다보며 나는 길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공증사무소의 정문을 나설 때 한낮의 태양빛이 너무나 눈부셔 하마터면 눈을 감을 뻔했다. 지우는 차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결과에 대해 묻지 않은 채 묵묵히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6천만 원을 손에 쥔 그 3사람이 영원히 얌전하게 지낼 리 없었다. 탐욕이란 일단 고삐가 풀리면 결국 그 탐욕을 품은 자를 파멸시키고 마는 법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를 다 썼다. 내 등 뒤로 공증사무소의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 금속성의 메아리는 내 과거의 터무니없는 대본이 드디어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도장 소리처럼 들렸다. 한 달 후 나는 딸과 함께 그 숨 막히는 도시를 아주 멀리 떠나 이사했다. 제주도 애월 바닷가에 있는 정원이 딸린 오래된 단독주택을 샀다. 정원에는 튤립과 동백꽃이 만발했다. 서아는 매일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갈매기를 쫓았고 아이의 얼굴엔 갈수록 혈색이 돌며 건강해졌다. 지훈이도 우리와 함께 왔다. 그는 내 회사에 들어오기를 거부했다. 대신 내가 준 초기 자본금으로 시내 중심가의 작은 빵집을 열었다. 갓 구운 빵과 버터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꿈이라고 했다. 누나, 방금 동네에서 소식이 왔어. 지훈이 정원 문을 밀고 들어오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구운 크루아상이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다. 나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신탁기금 연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도 나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말해봐. 이미 인연은 끊었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듣는다고 손해볼 건 없잖아. 엄마는 그 6천만 원을 전부 이웃집 아들에게 사채업 투자 명목으로 빌려줬대. 알고 보니 그 놈팽이가 돈을 다 들고 야반도주했어. 엄마는 지금 미친 사람처럼 동네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누나 이름을 부르짖고 다닌대. 누나가 관세음보살의 환생이라며 재단을 세워야 한다고 소리를 지른다는군.
지우는 한숨을 쉬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민재 매형은 그 돈을 들고 불법 도박장에 가서 한탕 크게 쳐보려다 완전히 털털 털렸대. 정 여사님은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대. 지금은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데 물 한 모금 떠먹여줄 사람조차 없다는구나. 나는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완전히 고요했다. 만약 그날 내가 아픈 딸을 안고 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니 빵 한 조각이라도 내주었다면 이 수천억 원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도박과도 같다. 그들은 벼락부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희박한 확률에 모든 가족의 정을 걸었고 거대한 부의 유혹 앞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양심마저 잃고 완벽하게 패배했다. 지훈아, 이 편지를 우리 예전 살던 동네 구청 복지과에 보내줘.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법률 서류를 꺼냈다. 내가 익명 기부를 통해 구호재단을 하나 설립했어. 버림받은 독거노인과 집 없는 이혼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야. 하지만 그 기금에서 이 여사와 정 여사는 단 1원도 혜택을 받지 못할 거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규칙이지. 엄마, 내 그림 좀 봐. 하얀 레이스 원피스를 입은 서아가 색연필을 흔들며 뛰어왔다. 종이 위에는 커다란 2층 집이 그려져 있었다. 집 안에는 어른 2명과 아이 1명이 있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밖에는 폭풍우 대신 거대하고 눈부신 노란 태양이 떠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한때 그 수천억 원은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족쇄였다. 그것은 내 가족의 위선을 찢어 발겨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된 뼈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내 손안의 예리한 메스가 되어 내 썩어 빠진 과거를 조금씩 도려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삶을 조각해내고 있었다. 오후가 저물어가고 바닷바람이 정원으로 불어와 짭조름한 내음을 실어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잔디를 털어내고 찻잔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지훈을 바라보았다. 누나,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푹 끓인 갈비탕 한 그릇 어때? 나는 활짝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인생은 결국 당첨된 로또가 아니다.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확률이 아니라 네가 내린 선택들이다. 나는 나를 쫓아매던 썩은 사슬을 끊어내고 온전한 맑음 속에서 내 남은 인생을 껴안기로 선택했다. 석양빛이 땅 위에 드리워진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수평선 너머로 썰물이 빠져나가며 모래사장의 모든 얼룩을 씻어내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다시 깨끗하고 눈부시게 밝아질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이제 내 손으로 직접 문을 열고 내 길을 걸어가는 법을 마침내 깨달았다. 2번 다시 그 누구도 내게 걸레반 구정물을 끼얹을 수 없는 오직 나만의 문을 향해서 말이다.